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장 학습 관련 기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개 분수 갱신 방법을 보고, 그다음에 가중치 초기값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배치 정규화, 그다음에 오버피팅 억제 기술을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학습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측값과 정답값을 비교하는 손실함수를 통해서 그 차이인 로스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로스를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적화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데이트된 가중치를 다시 모델에 적용시켜서 계속 순환하면서 더 나은 가중치를 찾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지 더 좋은 가중치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정리해놓은 이런 최적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이것은 확률적 경사방법으로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이니셜 웨이트로 여기 처음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고,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확률적 경사방법이라고 하는데, 수식으로 살펴보면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고, 그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에타만큼 가면서 다음에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확률적 경사방법의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 지금 로컬 미니멈과 글로벌 미니멈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 경사방법 10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텀에 이전 그레디언트를 반영해주는 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SGD는 그냥 이 현재 위치에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초록색 선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보면 이 선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극점으로 기울기가 0인 곳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로컬 미니멈과 마찬가지로 이제 새들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은 또 갇혀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멘텀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데, 모멘텀은 이제 이전 그레디언트 값들을 고려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텀이 이제 현재 그레디언트, 현재 기울기를 나타낸 텀이고, 이 V가 이전 방향을 고려한 텀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더해가지고 V를 만들고, 그 V로 다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만나도 이전 그레디언트 이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관성과 가속도에 의해서 더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로컬 미니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들어보면은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SGD는 이런 기울기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현재 기울기 값으로 나아간다면, 모멘텀은 이런 현재 기울기에서 이전에 이런 기울기였다면 이걸 합쳐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은 그렇다면 평평한 지점을 만나도 멈추지 않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전 그레디언트를 모두 동일하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앞에 붙어있는 알파배만큼 감소시키면서 더해짐으로써 그것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SGD 결과를 보면 사용한 것이 훨씬 더 지그재그 정도가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V가 아니고 H라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등장했습니다. 이 위텀은 이전 그레디언트를 제곱한 값인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누적을 해서 결국에는 역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기울기가 클수록 큰 페널티, 그러니까 H가 클수록 가중치 역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중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댑티브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동일하게 그 학습률 감소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각각의 파라미터랑 이터레이션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댑티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도 단점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H는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습이 지속되면서 H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근데 점점 커진 거를 이렇게 분모에다가 넣어버리면은 결국에는 러닝 레이트가 0에 수렴하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한 게 이제 RMS 프롭이라는 최적화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그레디언트 제곱은 되지만, 그리고 저것은 이전 그레디언트 누적치.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곱하냐면 이 감마를 사용해서 이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텀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이 진행될수록 러닝 레이트가 0으로 되었던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단점을 보완을 해서 수렴되지 않게 합니다. 즉, 먼 과거의 그레디언트 영향력은 줄이고 현재 최신 그레디언트만 영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이라는 최적화 방법은 모멘텀 아이디어와 방금 배웠던 RMS 프롭을 합쳐서 사용하는 최적화 방법인데, 지금 이 갱신 경로를 보면 공이 구르듯이 움직이고 또 모멘텀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좌우로 흔들림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최적화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는 사실 정답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최적화 기법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중치 초기값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최적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3봉우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극점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배웠다면, 이번에 초기값으로 어디서 출발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초기값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가중치의 초기값을 구하면 이 음리층의 활성화 값들의 분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았을 때 표준 분자가 1인 정규 분포에서 이 가중치 초기화를 해서 활성화 값들을 구했을 때 지금 0과 1에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면은 이 0과 1로 갈수록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준 분자가 0.01로 좁게 하면 이건 층을 쌓은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표준 분자가 0.01이 되면은 5개 쌓은 거나 층을 1개 쌓은 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표현력 제한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세이비에르 초기값을 사용을 해서 초기값을 구하게 되면은 활성화 값들을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우쳤던 분포들이 이 초기값을 달리해줌으로써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값의 특징은 선형인 것을 전제로 이끈 결과인데요. 이런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블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S자 형태로 이 부분이 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인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세이비에르 초기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렐로 함수는 선형이 아니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나? 이거는 이제 또 새로운 초기값이 있는데 해라고 읽기도 하고 히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 초기값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 값들을 고르게 분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초기값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지금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3봉우리를 내려봅니다. SGD 최적화를 사용하였고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다르게 지정을 해줬는데도 이 표준 분자가 0.01일 때는 학습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배치 정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가중치의 초기값을 잘 설정하면 활성화 값들의 분포가 고르게 퍼지면서 학습이 원활하게 수행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각 층의 활성화 값을 적당히 퍼뜨리도록 강제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배치 정규하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평균을 빼고 표준 분자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정규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규화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를 해서 이쪽만 보게 되면 이쪽은 리니어한 값인데 여기 극점으로 갈수록은 비선형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마와 베타, 그다음에
계속 학습하면서 적합한 값으로 범위랑 이제 이동을 조정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뽑는 게 이제 배치 정교화 방법입니다. 배치 정교화를 하면은 학습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초기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값을 정해야 되는 부담이 적게 들고 오버피팅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피팅 억제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트레인 데이터가 액큐러시가 100을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 정확도가 계속 상승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훈련 데이터만 지나치게 적용되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 억제 방법 1번 가중치 감소 방법인데 이 식을 보시면 이것은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는 예측치와 그 다음 정답값의 차이였기 때문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값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최소화를 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요. 뒤에 부분을 보시면 가중치가 제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어쨌든 간에 최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람다를 사용해서 가중치가 큰 가중치일 때는 페널티를 크게 주어가지고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중치 감소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오버피팅이 일어나지만 가중치 감소를 적용하였을 때는 이렇게 100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간격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경망 모델이 복잡해지면서 앞에서 배운 가중치 감소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이 등장했는데 이 드롭아웃은 뉴런의 임의의 노드를 삭제시켜서 일부러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국소적인 정보들을 학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지금까지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뽑고 테스트 데이터를 뽑아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으면 됩니다.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밸리데이션으로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로는 이제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밸리데이션으로는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하는 방법, 핵심은 범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산봉우리 내려갈 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얼마만큼 보폭으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범위를 최대한 크게 잡은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성능이 올라가지 않네? 그걸 확인하면 거기서 끊고 거기서 이렇게 범위를 계속 축소시키면서 그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갱신 방법에는 이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외에도 모멘텀, 아답티브 그레디언트, 아담 등이 있었고 가중치 초기 값으로는 이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함수 같은 선형 함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이비에르 초기 값과 렐루 함수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해 초기 값이 효과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치 정교화를 이용하면 학습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초기 값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버피팅을 억제화하는 정교화 기술로는 람다를 이용해서 큰 가중치에는 큰 페널티를 부여를 했던 가중치 감소와 그다음에 임의로 몇 개의 노드는 아예 학습을 하지 않는 드롭아웃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값 탐색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점차 좁히면서 최저값을 찾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